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장로신학대학교 일반대학원 목회상담화 박사과정 중에 있는 최필수 목사입니다. 이 시간 자살 예방 교육으로 자살 유고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교육은 네 가지의 주제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사별로 인한 정상적인 경험에 대해서, 두 번째, 갑작스러운 사별에 대하여, 세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애도 과정에 대하여, 네 번째,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상치 못한 사별로 인한 정상적인 경험에 대하여. 갑작스러운 사별로 인해 우리는 다양한 감정과 생각, 신체 반응을 경험하게 됩니다. 슬픔이나 분노, 불안, 공포, 죄책감, 무력감, 과도한 음주, 신체적 고통, 대인관계 단절 등은 애도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러한 애도 과정이 수년이 지난 후에도 지속된다면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감정과 생각, 슬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유족에게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감정인 슬픔은 눈물 혹은 울음으로 나타납니다. 대부분의 유족은 슬픔을 줄치할 수 없어 울음 또는 통곡의 방식으로 표현하지만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슬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슬픔의 표현을 억제하는 경우에는 매우 복잡한 애도 과정을 거치거나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불안과 공포, 고인과의 애착관계에서 갑작스럽게 분리되면서 오는 심리적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별을 경험한 유족은 죽음이라는 것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며 나와 내 가족 그리고 나의 주변에서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이라는 감정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불안이 극단적인 감정으로 치닫게 되면 공포증으로 자리잡게 되어 일상생활의 어려움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공포의 또 다른 유형은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장소, 물건 등에 대한 극단적인 두려움입니다. 죄책감 또는 자책,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곁을 떠나게 된 이유가 유족과 특별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잘못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인과의 삶 전반에서의 후회와 아쉬움뿐만 아니라 사망 직전의 상황에서의 자신의 소홀한 행동에 죄책감 또는 자책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대부분 사망과 직접 관련이 없기 때문에 불합리한 생각이며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이러한 생각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비합리적인 죄책감은 현실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하고 건강한 애도 과정에서도 방해를 초래하게 된다고 보았습니다. 원망과 책임 전가, 그리고 분노,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람과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그 고인과 갈등 관계에 있던 사람에게 원망과 책임을 전가하는 감정이 생기기도 합니다.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고인의 부모 또는 형제, 자매 등은 배우자가 죽였다라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면서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모든 원망과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합니다. 원망과 책임 전가는 유족이 겪게 될 죄책감과 자책으로부터 일부 벗어나게 할 수는 있으나 원망과 책임 전가, 피해 당사자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으므로 근거 없는 주장은 많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분노에 직면할 경우 많은 유족이 표면으로 분출하지 않고 내면화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 즉 우울증이나 자살 생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무력감과 무만감, 사랑하는 사람을 예상치 못하게 떠나보냈다는 것은 강렬한 무력감을 경험하게 합니다. 모든 게 실감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내면화하면서 에너지가 저하되어 무력감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내면의 에너지가 고갈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무만감은 삶의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은 준비된 사별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고통받게 됩니다. 신체와 행동, 수면과 식욕, 상실한 직후에 많이 겪게 되는 어려움이 수면 문제입니다. 일부는 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서 사별하기 전 정상적인 수면 상태로 돌아옵니다. 수면에서 어려움이 1년 이상 지속되는 등 장기화될 수도 있습니다. 음주 등을 통해 수면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이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며 이후 알코올 중독 등의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식욕 문제도 사별 후 흔히 경험하게 되는 어려움입니다. 사별은 무조건 식욕 감소와 연결되어 생각할 수도 있으나 이와는 반대로 식욕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상적인 식욕은 일상으로 돌아가고 건강한 애도를 거치기 위한 과정이므로 분노와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과도한 음주, 상실로 인한 격정적인 감정을 해결할 방법이 없는 유족에게는 술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기도 합니다. 억제된 감정을 풀어내거나 불만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됩니다. 심각한 슬픔과 애도, 과도한 스트레스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음주를 지속한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과도한 음주로 이성적인 판단이 불가능해지면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음주가 수면에 일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느껴질 수도 있으나 술을 마신 후 잠들면 깊은 잠을 잘 수 없어 오히려 피곤해지고 집중력도 잃게 됩니다. 반복적인 음주로 영양 상태의 불균형 상태가 나타나거나 가족 간의 관계도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체적 고통,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하게 되면 매우 다양한 신체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신체적 변화는 슬픔이라는 감정이 가려져서 놓치기 쉬우나 사별, 슬픔을 경험한 유족에게는 매우 흔히 나타나는 어려움이고 이로 인해 슬픔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합니다. 사별로 인한 정신적 고통과 함께 신체적 고통이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신속한 점검과 관리가 건강한 애도 과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대인관계 단절, 고인의 죽음을 가까운 지인들에게 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상실로 인해 삶의 희망이 사라지거나 감소하게 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더는 유지하지 않고 단절하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상실을 경험한 유족으로서 모임에서 웃고 떠드는 자신을 지인들이 무엇이라 생각할지 이야기나 평가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족은 상실로 인해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때로는 이러한 자기 자신이 비정상적인 것은 아닐까라는 하는 생각도 하지만 이는 갑작스러운 상실을 경험한 유족에게는 매우 흔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외부 활동의 감소 및 증가, 상실을 경험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는 에너지가 급상승하면서 고인의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기도 합니다. 사회의 구조적 문제나 국가정책의 잘못된 방향성에 대한 비판과 함께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겠다는 의지가 매우 강해집니다. 유족은 상실을 경험함과 동시에 외부 활동이 증가하기도 하며 단절하기도 합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과정을 모두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 갑작스러운 사별에 대하여 자살, 우리나라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자살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살이 발생하면 사망자의 가족이나 지인 약 5명에서 10명에게 정서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매우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살은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여 남은 유족의 고통을 이야기하기 어려운 환경에 놓이며 타인이 자살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매우 민감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고통이 지속되는 경우가 매우 흔하게 발생합니다. 자살은 남아있는 가족에게 큰 죄책감을 안겨주는데 사고로 사망한 경우 사망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대상자가 대부분 존재하지만 자살은 이러한 대상자가 존재하는 경우가 드물어 그 책임을 가족 스스로에게 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유족 스스로 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자책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사건 및 사고에 대한 사별도 자살로 인한 사망과 같이 예측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경험하기 때문에 매우 강렬한 슬픔과 오랜 애도 과정을 겪게 됩니다. 원망의 대상이 존재할 경우나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애도 과정이 한 부분에서 오랜 시간 지연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때로는 사건 및 사고가 발생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적극적인 노력으로 법률이 재개정되는 등 사회 환경이 변하는 효과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질병, 갑작스러운 죽음과 예측 가능한 죽음 모두 남은 유족에게 큰 슬픔과 고통으로 다가오며 그 슬픔과 애도의 과정도 매우 유사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의 경우에도 애도의 과정이 사망 직후에 진행되지만 예측 가능한 죽음의 경우에는 사망 전에 애도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애도 과정에 대하여 사별로 인한 슬픔 초기에는 심한 분리불안을 경험하고 슬픔의 후기에는 고통 속에서 위로를 받기 위해 노력이 계속되지만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제는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혼란과 좌절, 무력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존 볼비는 애도 과정을 4단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무감각 마비. 사랑하는 사람 또는 지인과 갑작스럽게 사별한 초기에는
이 상황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강하게 부정을 하거나 멍한 상태가 됩니다. 큰 충격으로 인해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여 극도로 냉정해지기도 합니다. 사별로 인해 수습해야 하는 행정적 또는 법적 절차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하여 그리움이나 슬픔을 뒤로 미루게 됩니다. 상황을 수습하는 과정이 마무리되면 본격적인 슬픔이 시작되기도 하며 무감각한 상태가 일정 기간 지속되기도 합니다. 이 단계는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2단계, 그리움, 갈망, 분노.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인해 무감각과 마비의 단계 이후에는 사망한 사람이 다시 살아 돌아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고인이 사용했던 물건을 그대로 보관하거나 고인이 방에 혹은 화장실에 있는 것만 같은 생각이 들어 이것저것을 반복적으로 둘러보기도 합니다. 분노는 사별을 경험한 유족이 느끼는 지극히 정상적인 감정으로 더는 고인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발생합니다. 고인과의 사별을 받아들였다는 의미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갈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긍정적인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대인관계의 단절, 갈등, 희생양 등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3단계 혼란과 절망. 상실은 남아있는 사람의 내적 세계를 동요 속으로 몰아넣게 되면서 삶의 희망을 송두리째 빼앗아가게 됩니다. 남아있는 사람의 근본적 문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갔다는 것뿐만 아니라 고인이 필요할 때 없다는 것입니다. 고인에 대한 미움과 분노, 원망의 감정은 안타까운 죽음에 대한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죄책감으로 되돌아오기 때문에 남은 유족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주기도 합니다. 사별한 사람들은 우울증이나 무력감, 무망감, 미래에 대한 희망이 없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무력감과 무망감은 세상에 대한 부정적 시각과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지 못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향이 흔합니다. 이러한 애착의 완전한 상실은 또 다른 애착의 과정으로 나아가기 위한 단계이며 애착의 대상이 완전히 단절되어 희망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 다음 단계인 다른 애착을 찾는 기회가 됩니다. 신뢰가 형성된 또 다른 애착 대상이 존재한다면 좀 더 빨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재조직. 4단계 재조직. 어두운 긴 터널을 통과하는 과정이 얼마간 지나게 되면 고인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인이 떠나감을 숙명으로 받아들이거나 우울증 등 인간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막을 수 없는 사별로 받아들이기 시작하기도 합니다. 학교나 직장, 대인관계, 일상생활 등 주요 과업을 수행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절된 대인관계의 경우 긍정적인 방향으로 회복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의 대인관계를 형성하여 삶의 활력을 되찾게 됩니다. 나의 삶과 고인에 대한 애도를 적절히 분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에 대하여. 우울. 우울은 사람에 따라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울의 주된 모습은 정서, 행동, 인지, 신체적인 변화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정서적인 변화를 살펴보면 슬픔과 상실감으로 인해 서럽고 가라앉은 기분이 지속되며 눈물을 흘리며 우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잘못에 대한 죄책감과 자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으며 자신이 무가치하고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낀과 더불어 암담한 미래에 대한 절망감이 밀려들기도 합니다. 자신이 무능하고 열등하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겨지는 자기 비하적인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주의 집중이 잘 되지 않고 기억력이 저하되기도 하며 판단에도 어려움을 겪게 되어 일의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행동상으로는 활력과 생기가 저하되어 쉽게 지치며 자주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흔히 잠들지 못하거나 자주 깨는 불면증으로 나타나거나 반대로 과다 수면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식사량의 증가, 감소와 같은 식욕이나 체중 변화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불안. 불안이란 막연하게 불편한 일이나 위험이 닥칠 것만 같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조마조마한 느낌을 말합니다. 시셔적인 반응이 과민해지고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과 같은 행동을 동반합니다. 어지럼증과 불면증을 동반하기도 하며 닥치지도 않은 위험에 대한 걱정으로 자신감이 하락하고 위축될 수 있습니다. 공황. 공황이란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의 상황에서 오는 갑작스러운 공포감을 말합니다. 공황 상태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는 상황이라면 누구에게나 정상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공황 발작은 특별히 위험을 느낄 만한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신체의 경보 체계가 오작동을 일으키며 위협을 느끼는 상황에서와 같은 반응을 일으키는 병적인 증상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다면 대부분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기도 합니다. 강박. 강박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떤 생각이나 장면이 떠올라 불안해지고 그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강박은 이러한 행동과 생각들이 불합리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재된 불안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이를 반복하며 이를 중지하면 불안이 다시 높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약물치료와 행동치료로 호전될 수 있습니다. 대인공포증, 사회불안장애, 다른 사람들로부터 관심이 집중되는 상황이나 사회적인 상황에 놓이면 심한 불안을 느끼는 질환을 대인공포증, 사회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부정적으로 평가될까봐 두려워하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처럼 보일까봐 지나치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사회적인 상황을 피하는 행동, 등교거부, 대인관계피해를 보이거나 극심한 공포나 불안 속에서도 상황을 참고 견디기도 합니다. 범불안장애, 뚜렷한 이유나 원인 없이 수많은 일상활동에 있어서 걱정이나 고민을 계속 반복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불안과 걱정의 정도, 기간, 빈도가 과도해 걱정과 고민을 조절하기 힘들어서 실제 해야 할 일에 주의를 집중하기 어렵게 됩니다. 범불안 장애는 약물치료, 인지행동치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급성 스트레스 장애,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충격적 사건을 경험한 직후 나타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수면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흔하며 폭력적인 언어 및 행동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침습이란 기억의 재경험으로 고인의 사망과 관련된 꿈을 반복적으로 꾸거나 사망 당시 장면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반복 경험을 말합니다. 부정적 기분은 행복, 만족, 사랑 등의 긍정적 감정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말하며 해리 증상은 현실로부터 멀어진 듯한 느낌으로 주위 환경 또는 자기 자신이 변화했다고 느끼거나 사망 당시의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회피 증상은 사망과 관련이 있는 고통스러운 기억, 생각, 감정을 회피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입니다. 각성 증상은 잠을 자거나 유지하기 어려움, 자극이 적거나 없는 경우에도 표출되는 분노나 민감한 행동, 집중력의 문제나 깜짝 놀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극심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나서 발생하는 심리적 반응입니다. 충격적인 기억을 떠오르게 하는 활동이나 장소를 피하게 되고 신경이 날카로워지거나 집중을 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수면에도 문제를 경험하게 됩니다. 증상이 나타나는 시기는 개인에 따라 다른데 충격 후 즉시 시작될 수도 있고 수일, 수주, 수개월 또는 수년이 지나고 나서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증상이 1개월 이상 지속되어야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하고 증상이 한 달 안에 일어나고 지속기간이 3개월 미만일 경우에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에 속합니다. 네, 이것으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라는 학자와 이 학자가 말하는 애도 4단계 중 1단계 무감각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존 볼비는 애착이론으로 유명한 영국의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자입니다. 볼비는 5세 이전의 애착 경험이 이후 발달 과정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 많은 연구를 했어요. 이에 기반해 어렸을 때 애착 관계가 제대로 형성되지 않거나 애착 관계를 상실할 경우에는 커서도 심리나 행동에 문제를 겪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애착이 잘 형성되었는지가 애도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했고요. 퀴블러-로스는 주로 죽음과 죽어간에 관심을 가지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어떤 감정을 경험하고 어떤 과정을 거쳐 죽음을 받아들이는지를 연구한 학자입니다. 또 이 과정을 함께하는 주위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그리고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나 그 가족들에게 필요한 도움은 어떤 것인지 등을 가르쳐준 학자입니다. 반면 볼비는 죽음을 연구한 학자는 아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평생 애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런 연구들을 했습니다. 특히 아동이나 청소년 대상 연구를 하면서 발달 초기의 애착이 이후의 행동이나 정신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존 볼비가 말하는 애도의 첫 단계는 무감각인데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항하는 시기입니다. 갑작스러운 황망함에 고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화를 내기도 하며 절망에 빠지고 멍해지는 단계입니다. 예를 들면 믿을 수가 없어, 현실이 아닌 것 같아, 꿈을 꾸는 게 아닐까와 같은 반응을 보이기도 하고 신체적인 통증으로 애도 반응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사람들이 황망함이나 무감각을 느끼는 이유는 아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받아들이기엔 충격이 너무 커서 현실을 부정함으로써 자신을 보호하려는 것이지요. 일종의 방어 기제인 셈입니다. 이 시기에 불안정함을 느낄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어떻게든 이를 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변에서도 유족의 이러한 감정을 이해하고 부정적인 감정들을 표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볼비는 무감각의 단계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까지 몇 시간에서 몇 주의 시간이 걸리고 상실이 급작스러운 경우 이 기간이 더 길어질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 애도 반응의 단계마다 다시 충격과 망연자실의 반응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실과 애도의 경험은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죽음을 받아들이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애도 반응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오늘은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2단계 갈망과 찾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망과 찾기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슬픔과 함께 고인에 대한 갈망, 고인의 존재를 느끼고 싶은 마음, 혼란스러움, 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기분 등을 느끼게 됩니다. 고인의 죽음을 되돌리고 싶고 재회하고 싶은 마음에서 고인의 흔적을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우선 이 단계에서 유족분들은 고인이 매우 보고 싶고 고인을 애타게 되찾고 싶기 때문에 고인에 대한 생각에 과도하게 몰두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고인의 목소리, 채취, 모습 등을 찾아다니기도 하고 에너지의 많은 부분을 고인을 찾는 것에 쓰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좌절감, 분노, 죄의식을 느끼기도 하며 격렬한 슬픔을 경험하거나 통제할 수 없을 만큼 흐느껴 울기도 합니다. 식욕부진, 불면증 등의 증상을 보이기도 하고요. 볼비를 비롯한 초기 정신의학자들은 이러한 갈망과 찾기, 좌절과 분노, 슬픔 등의 감정을 경험하는 것이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과정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강렬한 감정이 사그라들고 고인을 떠나보낼 수 있게 된다고도 하였어요. 유족분들이 처음 이런 감정과 행동의 변화를 겪게 되면 내가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두렵기도 하고 고통이 도저히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겠지만 언젠가는 이 고통을 넘어선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계속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애도 감정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심각해진다거나 계속해서 죽고 싶은 생각이 든다거나 일상생활을 전혀 할 수 없으면 꼭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볼비는 갈망과 찾기가 수개월에서 길게는 수년 동안도 지속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그 강도는 조금씩 누그러지겠지요.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단계 중 3단계 혼란과 절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 과정에서 일상의 삶이나 한때 즐겼던 활동에서 별 흥미를 느끼지 못하고 만사가 귀찮아지기도 합니다. 인생의 의미를 잃었다는 생각으로 위축되고 예전의 삶이 되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다. 신체적으로는 주의 집중력 저하, 불면, 식욕 부진, 입마름, 피곤함 등이 나타납니다. 시기가 딱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반응들이 사별 후 2, 3년간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고요. 정도의 차이일 뿐 그 후에도 애도 반응이 지속된다는 사례 보고도 있습니다. 고인의 사망식이나 생일 등 특별한 날은 유족들에게 고인이 부재함을 일깨워주는 매우 고통스러운 날일 수 있어요. 슬픔의 감정이 다시금 복받쳐 오르기도 하고 고인을 보고 싶은 감정, 외로움 등이 솟구치기도 하죠. 이때 가까운 사람들과 고인과의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다면 유족들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우선 본인에게 너그러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당분간 제대로 기능을 못할 수도 있음을 인지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주변에 내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하세요. 그런 사람을 찾기 힘들다면 일기장에 본인의 이야기를 적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펑펑 우는 것도 좋습니다. 충분히 이야기하고 슬픔을 표현하고 나면 점차 마음이 가라앉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줄 수 있는 가장 큰 도움은 유족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같은 이야기가 몇 번이고 반복되더라도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유족에게 슬픔이나 부정적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이야기해 주세요. 단 이야기를 듣고 나서 성급히 조언을 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어떤 말보다 그저 곁에 있어주고 들어주고 아이 돌보기, 장보기 등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도움을 주는 것이 큰 힘이 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유족에게 애도 감정이 비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라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겪는 자연스러운 감정임을 알려주세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 알려주시고 슬픔, 분노, 불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표현해도 좋다고 알려주세요. 또 시간이 지나 슬픔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구나 고인을 잊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들 때 그것이 고인에게 미안한 일이 아님을 또 죄책감을 느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단계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채널 얘기함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하정화 교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존 볼비의 애도 4단계 중 마지막 재조직화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조직화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시기에는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가능해지고 삶에 대한 믿음도 점차 회복됩니다.
이 단계에서 유족은 고인의 죽음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추스르며 이전의 생활을 회복하게 됩니다. 점차 집이나 직장에서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고 우울한 감정이 줄어들고 수면 습관을 회복하며 에너지가 생깁니다. 상실한 대상을 떠올렸을 때 슬프긴 하지만 긍정적인 기억도 함께 느낄 수 있고 다소 덤덤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극복이라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고인이 없는 새로운 삶에 잘 적응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죽음과 함께 내 삶이 변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요. 그리고 그 변화된 삶 속에서 새로운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생각해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고인이 살아있었다면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었을까 생각해보거나 고인에게 부끄럽지 않게 이렇게 살아야겠다라는 다짐을 하는 분들도 계시고 새로운 관심거리를 찾아 에너지를 쏟기 시작하면서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설레는 감정을 경험하는 분들도 계세요. 또 내가 겪어왔던 힘든 과정을 새롭게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자조 집단을 만들어 의미를 찾는 분들도 계시고요. 이 시기에 나만의 적응 방법 혹은 새로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도 매우 소중한 작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족이 고인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하거나 고인을 잃은 슬픔에 대해 이야기할 때 몇 번이고 같은 이야기를 반복해도 공감하며 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그만 잊으라든지 그렇게 슬퍼하는 게 남이 보기에도 안 좋다든지 하는 섣부른 조언이나 판단하는 말은 상처가 될 수 있으니 하지 마시고 힘들어도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곁에 있어주세요. 사별 과정에 돌봄이 필요한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유족들의 슬픔으로 인해 방치되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주세요. 애도는 가까운 사람을 잃었을 때 누구나 경험하는 것이지만 매우 개인적인 경험이기도 합니다. 애도 방식이나 기간이 개개인마다 다 다를 수 있어요. 고인과의 관계에 따라 어떤 죽음을 경험했느냐에 따라서도 애도 반응이 달라집니다. 갑작스런 죽음, 자살과 같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죽음, 자식이 먼저 죽은 경우에는 특히 슬픔을 이겨내는 것이 힘든데요. 혼자 견뎌내기 힘들 때는 꼭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를 거쳤다고 해서 끝은 아닌 게 상실의 고통을 잊을만 하면 다시 힘든 감정이 몰려오기도 하고 분노나 후회의 감정이 밀려오기도 해요.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도 아직도 슬픔에 허우적대다니 영영 회복할 수 없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때 괜찮다고, 잘 견뎌왔다고, 좋아질 거라고 자신에게 말해주세요. 그리고 조금씩 나의 변화된 삶에 새로운 나에게 그리고 나를 아끼는 또는 필요로 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존 볼비의 애도 4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